초등학교 3학년 간담회입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벌써 2학기니까 3학년 2학기쯤 되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수학머리 있다 없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기도 해요. 근데 제 생각엔 어떠냐 하면 수학 재능, 타고나는 재능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똑같은 노력을 해도 쑥쑥 나가는 학생이 있고 더디게 나가는 학생이 있어요. 하지만 천하의 아인슈타인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안 하고 자기의 재능이 개발될 수는 없고요. 발휘될 수도 없어요. 좀 둔해요. 그런데 하면은 늡니다.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도 세계 신기록이 아직도 10년 가까이 됐는데 안 깨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천재인 것 같은데 그 선수가 대학생일 때 뭐 이렇게 한참 동안 이렇게 저 밑에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어요. 재능이 다라면 그 선수가 운동 안 한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세계 신기록 근처를 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면서 늘어서 세계 신기록 됐고요. 물론 재능이 있었으니까 그만큼까지 높이 올라가는 건 있는데 박태환 선수 뭐 천재죠. 수영의 불모지에서 태어나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니까. 근데 박태환 선수가 아무런 훈련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수영 훈련을 했어요. 제가 이길걸요? 박태환 선수가 한 달쯤 수영 훈련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길걸요. 제가 10년, 20년 했으면. 재능이 다는 아니다. 노력도 중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다. 뭐 아인슈타인급으로 세계 최초의 뭔가 위대한 발명을 하고 뭐 발견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노력에다가 재능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대 의대 간다. 100명 정도씩 가는 데잖아요. 1년에 대한민국에서 꼭 꼴당 한 4, 50만 되는 애들 중에서. 그 정도는 재능이 좀 부족한 학생도 열심히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은 수능 만점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한. 이과 수학은 뭐 재능의 영역이다. 이런 건 진짜 아닙니다. 이건 제가 수도 없이 봤고요. 심지어는 문과에서 고3 때 8등급을 했어요. 9등급자에서 8등급이면 하위 11 안쪽이에요. 위에서 90%대에 있는 학생이에요. 밑에 10명 중에 자기 밑에 없는 학생이에요. 거의 꼴등인 학생인데 10명 중에 한다면. 그런 학생이 재수하면서 이과로 턴을 했어요. 수학을 얼마나 싫어하고 수포자였겠어요. 이과로 턴을 했어요. 문과도 아니고 이과로. 그러고 수능 1등급 나와요. 그런 학생도 봤거든요, 제가. 충분히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재수 1년만 해도 이과 수학은 1등급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과 8등급이. 우리가 올림픽급이면 또 모르겠는데 수능 만점은 충분히 된다. 안 배운 거 나오지 않거든요.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좋은 방법이 뭐냐? 길게 한 설명에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하십시오.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방향은 알려드릴게요. 얘들이 4학년, 5학년 되면 좋은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유튜브 참고하시고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이 파란 학생이 있어요.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요. 현재 5등급이에요. 중간 밑이에요. 근데 지식을 쌓으니까 점점 등급이 올라가요. 문제집을 공부하고 지식을 쌓으니까 5등급이 4등급 되고 3등급까지 올라갔어요. 또 다른 학생이 있어요. 초록 학생이에요. 지식이 없기는 파란 학생하고 똑같은데 좀 능력치가 높았어요. 이 친구는 공부하니까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 2등급까지 올라가요. 또 다른 학생이었어요. 빨간 학생이에요. 지식이 없기는 똑같은데 능력이 높은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공부하니까 쭉쭉 해서 1등급까지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편견이 생겨요. 지금 사람의 수학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 안 하고 놀 때는 비슷한데 공부를 똑같이 한다고 하면 결국은 타고난 재능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이 학생들은 능력은 개발 없이 지식만 늘린 경우. 근데 빨간 학생을 한번 볼게요. 이 빨간 학생은 지식도 없는 데다가 능력도 낮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냐면 지식만 느는 게 아니고 능력도 개발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5등급에서 4등급 올라가고 또 했더니 3등급 가고 또 했더니 2등급 가고 나중에 1등급까지 올라가요. 지식과 능력을 동시에 다 개발한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지식만 늘려서는 안 돼요. 지식과 능력을 다 같이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공부시킬 때 지식 위주로, 기술 위주로 가르치시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 학생은 당장은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계가 생깁니다. 그 학생의 현재 수학적 능력, 자신의 상한선이 돼요. 그래서 암만 공부해도 어느 이상 못 올라가는 게 생겨요. 자, 그래서 능력을 개발하고 지식을 개발하고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게 좋은 방향이다.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능력을 어떻게 개발하는데 수학적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초적인 부분은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수학적 사고력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능력이 있어요. 독해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수학하고 관계없는 모든 과목에 다 쓰이는 일반적 능력이죠. 이런 능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수학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저희는 어릴수록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라고 권합니다. 얘가 고1이에요.
그러면 능력을 개발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요. 별 수 없이 교과 수학을 심화를 하면서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선택지가 있어요. 사고력 수학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고력 수학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7세 1학년, 2학년 간담회를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걸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나눠서 설명해 놓은 거 있는데 참고를 좀 하십시오. 저희 유튜브 보시면 아예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긴 시간 자세히 다뤄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도 되는데요. 사고력 수학은 한마디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교과 심화에도 사고력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교과 심화 문제집에도 개발돼요. 하지만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운동으로 치면은 제가 테니스를 배우고 있어요. 축구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축구 연습 막 하고 기술 연습하고 실전 시합 뛰고 하면은 축구 관련된 체력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민첩성 운동 따로, 지구력 운동 따로, 유연성 운동 따로, 근력 운동 따로, 다 따로 기초 체력 운동을 따로 전문적으로 한다고요. 당장은 축구 기술을 안 배우고 실전 게임을 안 뛰니까 축구 잘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민첩성이나 유연성, 지구력, 근력 뭐 이런 거를 키워놓으면 축구 잘하는데 당연히 두고두고 좋은 영향을 미치죠. 축구 기술 중에서 어려운 기술이 있어요. 샥샥 제낀 다음에 달려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복합 기술이 있어요. 이게 교과로 치면 심화 문제죠. 그냥 패스만 한다, 드리블만 한다. 이런 거는 유형 문제에 가까운 거고, 이런 패스, 드리블 이런 걸 합쳐가지고 복합 동작을 하는 건 심화 문제인데, 심화 문제를 하려니까 체력이 딸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끼려면 민첩하게 착착 움직여야 되고, 패스를 하려면 세게 빵 찰 수 있어야 되고, 달려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면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뭐 속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기초 체력이 약하면 한계가 있죠. 그런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게 사고력 수학이다. 그거를 교과 심화를 하면서 개발되기도 하지만 효율이 낮죠. 그리고 사실은 개발이 잘 안 되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실전 운동 많이 한다고 해서 유연성이 길러질까요? 잘 안 되겠죠. 지구력이 길러질까요? 아무래도 길러지겠지만 지구력 운동 따로 하는 게 낫죠. 순발력이 금방 길러질까요? 길러지겠죠. 하지만 순발력 운동 따로 하는 게 더 낫죠. 히딩크 감독이 와서 특별 체력 운동은 다 분야별로 시켰잖아요. 몸싸움 잘하라고 근력 운동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고력 수학입니다.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이런 기초 체력 운동, 기초 체력을 기르는 사고력 수학을 할 여유가 없어요. 교과 수학하기 바쁘고 내신하기 바쁘고 하니까 여유 있는 어릴 때 하십시오. 3학년 2학기쯤 되면 언제까지 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고력 수학은 2학년까지만 하고 3학년이면 다 그만두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GTG는 좀 더 오랫동안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까지 하시라고 하냐면 4학년까지는 바쁘시더라도 좀 하셔라. 그렇게 권해드려요. 물론 진도가 너무 빨라서 4학년 때 고등과정 들어가는 반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 그런 학생들 같으면 4학년 때 아니고 3학년까지만 사고력 수학 하시고 4학년 때는 KMO 수업, 그게 이제 사고력이니까 높은 레벨의 다른 사고력을 하세요.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아니시면 좀 하십시오. 어릴 때는 기초 체력을 길러서 그릇 자체를 키워놔야 돼요. 그 안에다가 내용물을 담는, 지식을 담는 거는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문 프로그램 중에 문제 해결력 수학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031, 팩토, 필즈 수학 이런 건데요. 이런 거를 시중에서 사고력 수학이라고도 해요. 맞아요. 사고력 수학이기도 한데 사고력에는 문제 해결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논리력, 공간지각력, 연산력, 규칙 이해력, 탐구력, 유연성 뭐 등 여러 가지 기초 체력이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원 오브 댐이 문제 해결력이에요. 어떤 문제는 공간지각력이 약하면 암만 문제 해결력이 강해도 상상이 안 돼서 도형을 돌리고 뒤집기 못해서 못 풀어요. 연산력이 약하면 암만 문제 해결력이 강해도 연산이 안 돼서 못 풀어요. 이런 식으로 기초 체력이 다 갖춰져야 어려운 문제 푸는 문제 해결력이 발휘되는데요. 그 중에서 문제 해결력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게 1031, 팩토, 필즈, 문제 해결 길잡이, 3 최상위 사고력 수학 이런 등등 문제집이에요. 이런 것도 따로 하시면 좋습니다. 기초 체력 전체를 개발하는 사고력이 있고요. 그 중에 문제 해결 수학은 합쳐서 결합해서 수강하시길 권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 다니는 학생은 사고력 수학을 2시간을 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 시간을 1시간을 해요.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하는 겁니다. 요걸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수업으로 3시간이고 뭐 문제 해결 수학은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하거든요. 멀리서도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3시간 수업을 하시는 게 좋다. 시간 투자 비율도 집에서 하신다 하더라도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은 2대1 정도 하십시오. 심화 문제집도 능력을 개발해요.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력을 개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가 좀 낮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덜 된다. 또 심지어 어떤 능력, 뭐 공간 지각력이나 이런 거는 구체물을 조작해야 되니까 문제집으로서는 잘 안 되고요. 개발이. 논리력이나 추론 능력 이런 것도 문제집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교구나 이런 전문
활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논리력 개발하는 교구, 추론 능력 개발하는 교구, 공간 지각력 개발하는 교구, 연산력은 뭐 개발하는 교구가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심화 문제집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이 개발이 됩니다. 그럼 이런 전문 프로그램을 능력을 개발하는데 이용을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사고력이 2, 문제개력 1이면 심화 문제집은 제 생각에는 사고력, 문제개력 합친 거에 한 3배에서 4배, 9에서 12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권합니다. 보통은 3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과 선행도 있죠. 기본은 요것도 한 9 정도. 이게 기본입니다. 시간 투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기본수 9, 심화 문제집 9, 다음 사고력과 문제개력이 3. 이 정도 비중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능력을 개발할 때 꼭 아셔야 되는 방법이 도전입니다. 도전이 뭐냐면 흔히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기술을 훈련시키거나 지식을 전수할 때는 가르쳐주고 따라하기 방식을 많이 써요. 비슷한 난이도의 거를 계속 훈련시켜요. 93점이에요. 그럼 7점 틀리니까 이거 안 틀리도록 몇 번을 더 훈련을 시켜요. 이거는 도전은 아니죠. 어떤 거는 이렇게 9.99%까지 정답률이 올라가도록 연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단위 연산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습만 하면은 개발되지는 않아요. 지식이 축적되고 숙달되고 압축되고 정확해지는 효과는 있죠. 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압축해서 완전 숙달된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더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려면 도전을 시켜야만 그 능력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슷한 문제지만 계속 풀리고 실수한다고 또 풀리고 또 풀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에너지로 어느 정도 필요한 숙달이 됐다 판단하시면 남는 에너지로 도전을 시켜요. 제가 하자면 이 정도입니다. 기본이 9면은 심화가 9, 요거는 3. 이 정도 비중으로 도전을 시키세요. 심화 문제집도 도전이고 사고력 수업도 도전이에요. 이 정도 비중으로 좀 시키세요. 저학년에는 여기에 연산 비중이 들어갑니다. 연산 문제집이 들어가는데 3학년 2학기부터는 연산 학습지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까지가 기본 연산이거든요. 얘는 진짜 99.999%까지 정확하고 빨라야 돼요. 하지만 3학년 2학기부터는 복합 연산이에요. 얘는 어떤 거냐면 단위 연산을 알고리즘에 따라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어떤 알고리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이후에 나오는 복합 연산은 단위 연산을 이용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거니까 그냥 문제집 풀면서 기본 문제집 풀면서 충분히 숙달이 돼요. 그래서 따로 연산 학습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부터는 이 정도 비중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심화 문제집이랑 사고력이 이 도전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 자율성. 자율성이 뭐냐면요. 능력을 개발하려면 가르쳐 준 거를 시키는 대로 따라 있으면 능력이 개발이 잘 안 돼요. 좀 도전적인 거 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게 해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실패도 하고 그걸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면서 능력이 개발돼요. 진짜 자기 머리를 쓰는 거죠. 그게 아니고 보통은 심화 문제들도 많은 학원이나 많은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하시냐면 가르쳐줘 버려요. 심화 문제를. 그리고 유형 문제를 풀게 해요. 근데 그거는 능력 개발이 덜 돼요. 암기죠. 속달이죠. 연습이죠. 하지만 도전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해야 자기 머리가 개발돼요. 그래서 능력을 개발하려면 도전과 자율성 이 두 개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희 사고력 수학 예를 들면은 학생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푹 던져줘요. 저희가 103이라고 필수 수학도 이제 1시간 수업을 해요. 문제개력이나 이런 거. 그것도 문제를 먼저 풀게 해요. 안 알려줘요. 교재에는 앞에 설명이 있거든요. 어떻게 푼다. 근데 저는 그거 못 보고 바로 문제 풀게 해요. 밑에 힌트가 있거든요. 힌트 못 보게 해요. 그냥 생머리로 풀게 해요. 그렇게 해야 능력이, 문제개력이 개발되고 사고력이 개발되니까. 그래요. 문제는 이 방식이 좋은 건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애들이 어려우면 안 풀어요. 안 풀고 뭘 하냐면 이렇게 별표 치고 도망가 버려요. 더 생각해봐 하는데 자빠져 버려요. 안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전과 자율성을 하려면 그 밑바탕에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달려드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과제 집착력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근데 이 과제 집착력이 여러분이 이거를 개발하기가 참 어려우십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 더 생각해봐 하는데 그냥 모른다고 자빠져 버리면 답이 없어요. 잔소리 해봐도 안 통하고 뭘 걸어봐도 안 통하고 훈계를 해도 안 통하고 설교를 해도 안 통해요. 애들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조금 있으면 누가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이걸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도전과 자율성이 좋은 건 알지만 애가 자빠지니까 자꾸 가르쳐 주시거나 좀 머리 쓰시는 분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힌트도 중독이 돼요. 그래서 힌트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제 집착력을 길러야만 하는데 얘를 기르는 방법은 사고력 수학입니다. 특히 GTG 사고력 수학이 과제 집착력을 기르는데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딴 데하고 달리 어떤 학원 사고력 수학은 어려운 문제 많이 푸는 사고력 수학이 있어요. 그걸 문제풀이 사고력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고력은 지식을 탐구해요. 경시 지식, 또
고학년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이 있어. 지식 탐구 사고력이 있죠. GTG는 정서하고 태도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고력이에요.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마음, 끈질기게 깊이 생각하는 마음, 그런 태도를 개발해요. 그걸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GTG를 보내시면 훈계로도 안 되고 당근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든 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게 됩니다. 이게 너무 저희 자랑이네요. 처음에 1분이면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안 배웠어요. 이러던 애가 나중에 30분, 1시간 동안 낑낑거리고 매달리고 힌트 줄까 하면 싫어요. 막 이렇게 저희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전과 자율성을 해야 머리가 좋아진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코치님이 엮기 드는 거 구경해봤자 자기 근육이 커지진 않죠. 자기가 엮기를 들고 낑낑거려야 근육이 커지죠. 그리고 반성. 요거는 반성이 뭐냐면 머리가 사고력이 개발되는 문제 해결이 개발되는 가장 중요한 활동 하나를 꼽으라면 반성이에요. 근데 요거는 좀 이야기가 기니까 저희 4학년 설명에 해놨어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 하고 얘들은 좀 교과 심화 쪽에서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고 학년이 좀 올라갈수록 이 반성이 중요해요. 이거는 오늘은 이제 넘어갈게요. 4학년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자. 좋은 방법은 지식과 능력을 동시에 개발하자.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많이 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많이 할 수 있게 하냐.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 거예요. 감정의 동물이라 자기 마음이 내켜서 해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이 내키게 하는 걸 동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공부시키려고 흔히 쓰는 방법이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많이 쓰시는 방법, 안 하면 안 되도록 잔소리하는 방법. 이것도 아주 강력한 동기죠. 안 하면 잔소리를 들어. 혼내기도 하죠. 뭘 걸기도 해요. 이거 다 끝나면 나가노라. 뭘 사준다 하기도 하고.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요. 당근과 채찍이죠. 이거를 외적 동기, 외부에서 주어지는 동기라 그래요. 설득하고 훈계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죠. 야, 너 네 비전이 뭐지? 그거 하려면 이거 해야 돼. 무슨 좋은 대학 가려면 이거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하거나 비전을 심어주시게 돼요. 그것도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제 다이어트를 예를 들면 제가 다이어트를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특히 저는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살을 꼭 빼야 돼요. 특히 뱃살을 빼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갈 때마다 뱃살 빼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동기가 진짜 많아요. 당뇨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동기가 약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데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라 그러는데 이 단순한 두 개를 동기가 강한 저도 잘 못해요. 동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잔소리를 하고 자꾸 닥달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뭘 자꾸 얹으시는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이 공부를 많이 못하는 건 동기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애들이. 왜냐면 부모가 내가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하고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왜 안 하고 싶고 왜 잘하지 않고 싶겠어요? 동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많이 하게 할 거냐?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동기가 아니고 시스템입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규칙 기반 양육이라고도 합니다.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부모님이 지시하고 뭐 나이가 올라갈수록 점점 지시할 게 많아지죠. 강도가 세지고 그러다 보면 부딪히죠, 애하고. 나중에 사춘기 되면 뭐 전쟁이. 그렇게 일일이 지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고 규칙을 정해서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양육 방식이 규칙 기반 양육이에요. 회사에서 일을 시킬 때 직장 상사가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지시하는 경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직장 상사께서는 일일이 지시하셨어요. 저는 병이니까 저희 주임 상사님이 계셨는데 이거 해라 저게라 풀베라 보초 사라 뭐 이래라 저래라 늘 지시하셨죠. 그럼 지시 안 하면 디폴트로 저는 그냥 딴짓하는 거예요. 근데 잘 시키는 직장 상사면 여러분한테 일일이 지시할까요? 아니면 어떤 미션이나 뭐 목표를 제시하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당신 이런 거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최고를 다해서 한 목표를 달성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지시를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규칙 기반 양육입니다. 이게 긴 이야기라 이것도 그냥 설명이 하나의 분량이라 저희가 4학년 설명인가 2학년 설명인가 저희가 해놓은 거 있어요. 규칙 기반 양육 그거 참고하십시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학생이 어떤 룰을 정해놓고 그 룰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고 점점 규칙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규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은 규칙만 나이가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게 뭐 일종의 법이죠. 법률을 만드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 감시 감독할 것도 없어요. 학생 스스로 그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그럼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규칙을 설정한 다음에 그 규칙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돼요. 이거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 책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범고래라는 그 어마무시한 7톤, 5톤 정도 나가는 그런 범고래를 조련시킬 때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적 피드백을 줄까요? 하라고 해서 안 하면 잔소리하고 때리고 할 것 같아요? 못하죠. 봉고래한테 잡아먹히죠. 어떻게 하냐면 봉고래가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 바로 막 쓰다듬어주고 먹이주고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봉고래가 예를 들면 장대를 뛰어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할 때 장대를 물밑에 놓고 지나가기만 하면 쓰다듬어주고 먹이를 줘요. 인과관계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 봉고대가 점점 알죠. 이 위로 가면은 하는구나. 이제 규칙을 인지했죠. 그러면 이제 장대를 조금씩 올려서 넘어가게 해요. 나중에 물 위로 올려가지고 점프해서 넘어가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이 봉고대를 훈련시킨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하라는 걸 했을 때 칭찬 안 하세요. 처음에 몇 번 하다가 계속 잘하고 있는 건 칭찬을 안 해요. 어릴 때는 기다가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가 좋아서 박수 치고 최고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어서서 뛰는데도 우리는 칭찬 안 하잖아요. 공부도 똑같다고 여러분이 얘가 숙제를 했어. 처음에 몇 번 칭찬하시는데 숙제했다고 칭찬 잘 안 하시잖아요. 숙제 안 하면 막 뭐라고 하죠. 긍정적인 피드백. 우리 아이가 범고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숙제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숙제 안 할 때 뭐라고 나무라지 마시고 숙제했을 때 거기에 햇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나무는 반대쪽으로 떼진다고 해서 이쪽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햇빛 비치는 쪽으로 자라거든요. 아이도 똑같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을 하십시오. 이게 쌓이면 처음엔 작은 눈덩이였는데 점점 큰 눈덩이로 변해요. 슬로프를 내려가면서 거대한 눈덩이로 커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작은 것부터 규칙 기반 양육을 하시고 규칙을 지키면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서울대 학생들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공부 유튜브. 거기에 나온 경우인데 이 학생은 어릴 때 저녁 8시만 되면 테이블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규칙이 있었대요. 8시 땅 되면 거기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장난감 만들어도 되고 뭐 책 읽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앉아있는 게 규칙이었어요. 근데 그게 좀 지나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저희 심심하면 뭐 책 보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 했대요. 그러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저녁 8시면 앉아서 공부하는 거로 점점 규칙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잔소리 안 하고 규칙 기반 양육을 하니까 작은 규칙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많이 하는 습관이 생겼대요. 어릴 때. 규칙 기반 양육과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 그게 눈덩이 효과로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 효과. 이거를 긴 슬로프를 오랫동안 그리십시오. 그럼 거대한 눈덩이가 됩니다. 어느 정도 거대하냐? 얘가 고등학생일 때 기숙사 학교를 갔어요. 근데 12시면 소등을 해요. 불 끄니까 이불 덮으시고 숨어서 공부하는 정도까지 커집니다. 자기가 그 규칙을 지키고 싶어서. 자기의 규칙이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아주 큰 규칙으로 변해 있거든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아요. 규칙 기반 양육을 하면 습관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의 정리 정도. 이때 했다 저때 했다면 습관이 잘 안 생겨요. 그냥 저녁 8시 의자에 앉는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실 때, 습관을 만드실 때 시간을 거기에 끼워 넣어요. 이걸 앵커링이라고 해요. 앵커 닷을 내듯이 확립된 시간이 있어요. 학교 갔다 온다, 뭐 밥을 먹는다, 학원 갔다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확립된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끼워 넣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습관 들이기 좋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일일이 지시하면서 끌고 가는 것보다 에너지가 적게 들지만 그래도 섬세하게 학생을 잘 관찰하면서 규칙을 설계하고 조금씩 늘려가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해보면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것도 힘들거든요. 우리도 이제 피곤한 부모고 또 만약 두 분 다 일하신다면은 갔다 오면은 체력 방전돼서 애 먹이고 씻기고 뭐 숙제 검사하고 이거 하기 바빠요. 숙제 검사 시간도 잘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환경을 설정해 버리십시오. 대표적인 게 학군지로 이사 가는 거예요. 학군지로 이사 가면은 제가 잔소리하고 할 것도 없어요. 친구들 다 열심히 하니까 얘도 동자다 열심히 해요. 제가 얘를 끌고 갈 부담이 확 줄어들죠. 학군지로 이사 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학원이라도 바꾸십시오. 아니면 학원을 보내세요. 학원 가면은 그냥 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공부가 되잖아요. 갔다 오면 또 다음 학원 가야 되니까 숙제해라 이렇게 시키기가 쉽잖아요. 규칙성이 생겨요. 뭐 저도 저희 아들, 딸을 다 학원을 보냈다 안 보냈다 하고 저는 학원을 적게 보내는 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게 보내는 부모인데 그래도 학원 보낼 때 숙제시키기가 엄청 편하고 공부시키기가 엄청 편한 거를 수도 없이 경험해요. 제가 학원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고마웠어요. 이거는 좀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정체성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를 들면은 제가 군대를 다니면서 아침마다 운동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생겨요. 나중에는 습관이 됐어요. 그냥 의뢰 그 시간 되면 운동을 해요. 근데 제가 제대로 운동했을까요? 바로 그 습관은 없어졌어요. 왜냐면 제 정체성이 매일 운동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그때 제가 나는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또는 나는 근육맨이야 이런 식의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고 하면은 옳거니 내가 군대에서 좋은 습관 생겼으니까 나와서도 해야지 했을 거예요.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쩌다가 우연히 달리기를 하게 됐어요. 그 나중에는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정체성이 생겼거든요. 유튜브를 자꾸 보다 보니까 달리기 유튜브를 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동화가 돼요. 제 정체성이 거기 나오는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제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비가 와도 달리고 추워도 달리고 더워도 달리고 조금이라도 달리기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 뛰고 멀리 뛰고 오래 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가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심하게 해서 부상이 생겼는데 부상이 생겼는데 그냥 계속 달렸어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습관 생겨도 안 되던 게 정체성이 바뀌니까 저같이 움직이는 게 싫어하는 사람도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시려면 우리가 공부에 관한 지식을 쌓아주는 것보다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더 먼저고요.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것보다 좋은 습관, 좋은 태도를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서예요. 공부에 대한 공부 정서를 만들어주세요. 좋아하는 거, 정체성, 뭐 이런 성취감을 맛보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먼저다. 3학년이면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꼴랑 이제 문제집 정답률 올리려고 야 너 왜 이렇게 실수 자주 해 하면서 혼내지 마시고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이게 또 틀렸어. 에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기부여하려고 자꾸 부정적 피드백을 주시는 거잖아요. 잔소리 나시는 게 좋은 마음이잖아요. 애 잘 되라고. 근데 실수 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공부 안 했다고 막 뭐라고 하고 숙제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너 전에도 숙제 안 하는데 또 안 하고 내 놀지 말라고 했잖아. 먼저 하고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그냥 규칙 기반 양육하고 여러분은 애가 규칙을 지켰으면 박수 쳐주십시오. 그럴 때 자기 효능감 생기고 성취감 느끼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공부 정서가 좋아집니다. 뭐부터 하시라고요? 정서, 태도, 능력 이런 식으로 가세요. 근데 반대로 하시기 쉬워요.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 피드백을 주시고 그것도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주시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 우리가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우리가 크면서도 그렇게 취급받았고 일하면서도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또 어른이니까 어느 정도 부정적 피드백을 주면 그걸 피하려고 일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잔소리하고 일일이 지시하는 상사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나를 믿어주고 잘할 때 막 칭찬해주고 그런 상사 밑에서 일을 하겠어요. 누가 이 일을 더 재밌게 열심히 하고 성과가 좋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인 우리도 정서 태도가 중요한데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3학년이 제가 생각한 아이들의 발달 단계마다 과업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한다. 특히 영재고과학고를 준비하면 어릴 때 1학년까지는 그릇 키우기 시기예요. 그릇이라고 하는 건 정서, 태도, 능력을 개발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초2 때는 슬슬 워밍업해서 초3부터는 입시를 시작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3학년 중에서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이런 거 준비하는 일단 입시를 시작했습니다. 3학년 때. 일반고를 간다 하면 조금 늦어도 돼요. 그릇 키우기에 좀 더 집중하다가 3학년 때 이제 슬슬 워밍업 하는 시기예요. 그럼 워밍업은 뭐냐? 핵심은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냥 8시 앉아만 있어도 돼요. 하루 한쪽만 해도 돼요. 5문제만 풀어도 돼요. 어쨌든 시작해서 규칙적으로 뭔가 하는 걸 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내가 규칙을 지키는데 자기가 학생이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규칙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그런 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규칙을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나중에는 내가 이번에는 안 됐구나. 놀고 난 다음에 숙제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다음에 먼저 하고 놀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컨트롤하는 기술을 조금씩 향상시켜가요. 규칙을 하고 그거를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워밍업의 핵심이에요. 입시가 시작되면 뭘 해야 되냐? 요 2개를 해야 됩니다. 중거 집단 설정, 아까 정체성입니다. 난 달리기 러너야.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중거 집단 해야 돼요. 이걸 이 시기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량을 이제는 처음엔 작게 시작했잖아. 이걸 점점 눈덩이를 슬로프해서 이렇게 굴려 가셔야 돼요. 지금 좀 일찍 시작한 애들은 초3 때 벌써 저희 애들 공부량이 꽤 돼요. 국영수 다 하고 있고 공부량이 꽤 되고 4학년, 5학년 되면 공부량이 상당히 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냐? 사춘기 때문이에요. 사춘기 때 여러분이 이 규칙적 공부 습관을 들이고 중거 집단 설정하고 공부량을 늘리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춘기 때는 제1의 중심과업이 독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얘는 반항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원래 공부 습관이 든 애는 사춘기 때도 방황을 해도 공부를 하면서 방황하거든요. 그런데 사춘기 때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를 이때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공부하라고 하면 그게 부모님이 압력을 넣든 중학교에서 압력을 넣든 사회가 압력을 넣든 반발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는 안 하던 애가 새롭게 공부하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되는 애도 있는데 그거를 부모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릴 때 말랑말랑하고 부모 말 잘 들을 때 습관 못 들였는데 사춘기 때 어떻게 습관을 들일 수 있겠어요? 부모가 컨트롤을 못해. 그래서 사춘기 오기 전에 습관을 들여야 돼. 공부 습관을 안 들여놓고 사춘기 때 새롭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공부 습관을 그 전에 들이려면 공부 습관 들이는데 2년 걸립니다. 2년이 걸리는데 남자애들은 6학년 때 사춘기 온다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4, 5, 2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6학년 때부터는 불가능하다. 사춘기 오면 불가능하다 아니까 2년 전에 습관을 들이려고 해서 위에 큰애가 아들인데 아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딸은 5학년 때 사춘기가 와버린 거고 또 5학년 초에 12월생인데도
그래서 엉덩이 습관을 조금 들이려고 시동 걸다가 습관 못 들였어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중1, 사춘기 3년 보내고 지금 중2인데 이제 2학기 되니까 공부를 좀 해요. 그래서 저처럼 5학년 때 사춘기 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특히 여학생들 그러면 조금 일찍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해도 바쁘네요. 지금 3학년 2학기잖아요. 아우 이거 1년 반밖에 안 되네. 습관 들이는데 한 2년 걸리는데 어떡해요? 지금부터도 시작 안 했으면 지금 빨리 워밍업하고 공부 습관 들이는 거 규칙 기반 양육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사춘기 때는 독립이 제일 미션이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맛을 느끼게 하고 비전 탐색하고 자기 컨트롤하는 경험하시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러냐? 옛날 같으면 사춘기 지나고 공부해도 괜찮았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사춘기 끝나고 좀 철들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 때 공부해도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그 사춘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되냐면 고1부터 얘들은 내신이 반영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입시예요. 1학년 1학기 내신부터 입시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1학년 1학기 내신 망치잖아요. 사실은 거의 뭐 입시가 끝나요. 나중에 뭐 조금씩 올라가도 안 돼요. 최상위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한번 망칠 때마다 갈 수 있는 대학이 한 등급씩 낮아집니다. 옛날처럼 수능 한 방에 역전되는 거면 고등학교 때 철들어서 한 2, 3년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데 내신이기 때문에 안 돼요. 중1, 2 이때 이 시기에 내신 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놔야 돼요. 요즘은 1등급 만들고 올라가요. 의대 가고 최고 등급 할 애들은 수능 쳐도 1등급 나온다, 2등급 나온다를 만들고 올라가요. 영어는 거의 1등급 만들고 올라가고요. 국어도 1, 2등급 만들고 올라가고 수학도 1, 2등급 만들고 올라갑니다. 수능 범위, 전범위 다 보고 올라가요. 과학도 꽤 많이 하고 갑니다. 그 정도로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사춘기 전에 꽤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공습관을 만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초3이 느슨할 때가 아닙니다. 영재고 특목고 가는 애들은 벌써 시작했어요. 입시를.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직은 3학년인데 이런 분은 저희 4학년 설명 간담회 영상 한번 보십시오. 바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워밍업도 하고 능력 개발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수학에 한해서 로드맵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뭐 과목 합쳐서 로드맵 3학년은 워밍업 할 시기다. 특목고 할 애들은 벌써 시작했다. 그 말씀 드렸는데 수학에 관해서는 뭘 해야 되냐. 수학에 관해서는 지금 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어 능력 개발하는 거 어쨌든 하셔야 돼요. 그게 뭐 그냥 책만 읽는다 가지고는 안 되고요. 비판적 독서, 이해력, 언어 사고력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하여튼 이거예요. 국어 등급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비문학 독서가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개발하는지 저도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걸로 아는데 그냥 학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요즘 좋은 책이 많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독서를 많이 시키셔도 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지만 3학년 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하라면 국어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국어가 세팅되고 수학 비중이 올라가는데 아직 3학년까지는 국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과수학보다는 사고력 수학이 저는 좀 먼저 같아요. 이건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초 체력을 기르는 전문 운동이다. 기초 체력 운동이다. 기술훈련은 교과수학인데 기술훈련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문제결식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사고력 수학하고 요거 한 덩어리입니다. 요거 2시간, 요거 1시간 그렇게 좀 시키는 비율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교과수학 요건 긴 이야기라 그 다음에 따로 더 할게요. 상위 4% 1등급입니다. 상위 4%면 최대한 힘껏 선행하세요. 얘들이 벌써 특목고 자사고 해서 스타트한 애들이에요. 극심화하면서 열심히 달리세요. 초1, 2는 최상위를 뭐 3학년이니까 안 하시겠지. 하여튼 힘껏 선행하십시오. 심화 문제집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다음에 4%에서 15%까지 2배속 선행하세요. 석 달에 한 학기씩. 할 때 한 2번 정도 문제집을 하세요. 기본서하고 응용서만 하든지 사고력이 강한 애는 심화서, 디딤돌 응용까지 하든지 디딤돌 최상위까지 하든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서 한 권, 뭐 응용서나 심화서 한 권, 상위 15%에서 35%, 뭐 중상위권까지죠. 얘들도 이제 선행 시작하십시오. 1.5배속 선행. 넉 달에 한 학기씩 나가는 거예요. 넉 달에 한 학기. 그때 2권 또는 4권을 하십시오. 상위 35% 이하, 중위권부터 하위권까지죠. 중위권, 하위권 애들은 아직은 선행하실 때 아니고 현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때 뼈대 먼저 학습법을 하십시오. 괜히 심화 문제집 많이 풀지 마시고 개념, 원리, 그리고 대표 유형을 완전 철저하게 완전한 학습을 시키세요. 저는 뭐 몇 번이고 똑같은 책을 반복하라고 권해드려요. 요거에 대한 체계도 학습법, 뼈대 면제 학습법은 다른 학년 설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요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배웠던 개념이나 원리 또 어려운데 도움받았던 문제는 설명하게 하세요. 어려운데 혼자 낑낑거리다 풀었으면 자랑하게 설명을 시켜주세요. 개념이나 원리 이런 거를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가르쳐줘. 이거 어떻게 풀었니? 좀 가르쳐줘. 하면은 아이가 설명을 해요. 설명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좀 어슴푸레하게 알았던 거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개념이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몸에 든 학생은 나중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수학을 안 하게 돼요. 자기 머리로 이해를 하게 돼요. 좋은 습관이 듭니다. 이거를 하면은 등급이 올라가요. 그 위에 등급 또 그 위에 등급 올라가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설명하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배운 거를 자랑하면서 부모한테 자랑하면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게 공부하게 만드는 공부 정서를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듭니다. 부모한테 인정받는다가 가장 중요한 동기, 즐거움의 원천쯤 돼요. 그러면 등급을 어떻게 알아요? 하시면은 그 판단하는 기준은 전문가하고 상담하십시오. 아니면은 정답률을 이용하세요. 정답률 70%인 문제집이 적당합니다. 전문가가 하면 정답률 50%짜리 문제집도 이용을 하는데 70%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이 문제집은 정답률이 50%밖에 안 나온다. 스톱. 정답률이 90%가 넘는다. 그건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 어려운 걸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70% 플러스 마이너스 10%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에서 80% 요 언저리 보시면 되고 뭐 중간중간 경시대회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경시대 중에서 뭐 너무 어려운 경시대, 성대 경시 이런 거 말고 HM이나 KMA 이렇게 좀 학력 인증하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을 제대로 배웠느냐. 교과 위주로 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로 교과 수학할 때는 교과 학력 인증하는 애를 이용하세요. 성대 경시는 교과 수학에서 하는 경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희 학원이 교과 수학을 하고 있어요. 사고력 수학도 하지만 제일 빠른 반은 3화의 원반이라고 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 1학기하고 심화는 A급 수학 1학년 1학기 하고 있습니다. 3화의 2반은 1-1 하고 있고 최상위 6학년 2학기 하고 있어요. 3화의 3반은 6학년 2학기 하고 곧 들어갑니다. 6학년 1학기 아직 하고 있는데 6학년 2학기 곧 들어가고요. 심화도 5학년 2학기 하고 있는데 곧 6학년 1학기 할 거예요. 3화의 4반 여기는 6학년 1학기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 최상위 5학년 2학기 이제 막 들어갔어요. 요거 제가 수업합니다. 제 수업이에요. 요 3화의 4반 제 수업 학생 좀 더 티오가 남았으니까 올 분은 오세요. 다른 데도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분들이 하시니까 3반, 2반, 1반도 오시면 좋고 5반은 최근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하고 있고 최상위 4학년 1학기 하고 있습니다. 5반까지가 저희가 지금 있어요. 6반은 실사를 했는데 모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5반까지 하고 요 모든 반이 다 그냥 재진도 하는 반 아니고 좀 빨리 가는 반입니다. 페이스가 빨라요. 반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페이스가 좀 있으니까 여기는 다 특목고 자사고 놀이는 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 특목센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특목고를 준비하는 센터예요. 지금 요 반은 다 문호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데스크에 상의를 하시면 맞는 반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애들 1반, 2반 애들은 영재고 요번에 저희 1반, 2반 출신들이 영재고 많이 갔어요. KM 상을 잘 따고 그렇습니다. 특목고 설명회 한 것도 있으니까 얼마 전에 영상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입태 볼 때 시험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요?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공부하고 있는 반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전 단계 6학년 2학기 전 단계 교과가 나오고요. 그거는 응용까지 하시면 됩니다. 50%가 기본, 30% 응용, 20% 심화인데 심화까지 하면 최고고요. 그냥 100점 목표로 시험 치시는 거고 응용까지만 해도 80점이라도 합격됩니다. 그래서 응용까지만 하셔도 된다. 심화까지 하시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생은 문제결력 시험 하나 더 칩니다. 교과 외에. 비재원생은 교과 시험, 문제결력 시험, 그리고 사고력 시험까지 3개를 칩니다. 비재원생은 좀 더 쳐야 되고 사고력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다음 질문 갈게요. KMO 시험은 따로 준비를 해서 봐야 하는 걸까요? 네, KM은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한 2년에서 3년 준비해서 봅니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은 KMO 루트를 저희가 쫙 짜놔서 저희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KMO는 그냥은 안 되고 시험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2만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 하느라 그 수업 숙제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딱 맞거든요. 그런데 A급 심화를 집에서 개인적으로 해야 하나 고민되는데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A급을 하면 좋을지 지금 하는 학원교재 2-2만으로도 커버가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학생이라 KM을 준비하는 학생이고 영재가 준비하면 좋은 학생이거든요. 그런 학생은 A급 하는 걸 권합니다. 제가 A급 같은 교재는 뭐 자사고 관례들 같으면 굳이 할 필요 없다. 고등 심화를 극심화를 해라 이렇게 권하는데요. 근데 이 학생들은 영재고 과학고 관례들은 A급을 중등 심화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 같아요.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시기. 그리고 A급 수학이 집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앞서가다가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지금 초3 사고력반 주 1회 수업 듣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 수업을 추가해서 주 2회 수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추가 정도가 아니고 필수로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내년에는 사고력 2시간을 신청하시면 문제결력에 포함해서 3시간 수업을 강제로 듣게 만들까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고력 수강생은 문제결력 수업을 3만 원이에요. 월 3만 원. 주 1회 1시간 수업인데 3만 원만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싸게 하냐? 어지간하면 꼭 들으시라고.
아니면 이 수업 안 듣는 학생한테는 숙제로라도 사고력 선생님이 웬만하면 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보니까 사고력 수업에서는 공간지각력, 논리력, 연산력, 추론 능력 이런 기초 체력을 골고루 다 기르고 있어요. 그게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교과 심화 문제를 풀려면 중간에 문제 해결력, 정확하게 창의적 문제 해결력인데 이 문제 해결력 훈련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문제 풀어보는 훈련이. 그래서 요거가 셋 다 합쳐지면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나요. 사고력만 하면은 교과 심화를 풀 때 조금 브릿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했던 애는 사고력에서 길렀던 그 기초 체력이 바로 교과 심화 문제 푸는데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브릿지에 해당되는 문제 해결력 문제집을 병행하셔라. 저희가 1시간을 위해서 라이딩을 못 하시니까 줌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수업하고 줌 수업 둘 다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거를 한 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라도 효과가 그렇게 약하다 할 수 없어요. 온라인으로 한 애들이 충분히 그 뒤에 높은 성과 내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온라인으로도 열어드린 이유가 꼭 좀 하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해도 할 수도 있나요가 아니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숙제로라도 하세요. 다른 질문 갈게요. 교과 일반이나 심화에서 문제집을 오답까지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집을 덮는 양치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 들으면 저희 프로그램 따라오시면 돼요. 이거는 오랫동안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라 효과가 있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집에서 하신다 그러면은 상황 보고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교과 수학에 대해서 요 설명회를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영상이 밑에 파묻혀 있을 거예요. 한번 교과 수학 설명회를 한번 할게요. 한 달 안에 한번 할게요. 교과 수학 할 때 양치기보다 더 좋은 게 반성입니다. 아까 제가 반성을 이제 다른 4학년 설명에 참고하시려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반반 노트 그리고 연구 노트 한 줄 풀이 이런 장치가 있어요. 반성을 하게 하는 장치. 그거를 이용하시면 다른 문제집 푸는 게 줄어요. 그리고 저희는 3권을 오답 노트 하면서 한 번 푸는 것보다 한 권을 3번 푸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한 권을 7번 풀게 합니다. 좀 위상력 올라갈수록 그리고 좀 사고력이 약한 학생일수록 7번 풀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드리는 품은 여러 문제집 양치기 한 것보다 훨씬 적은데 효과는 더 높아요. 왜냐하면 한 권을 바삭하게 하면 머리에 뼈대가 생기고 체계가 완전 확립이 돼요. 근데 여러 권을 한 번씩 풀잖아요. 오답 노트만 하면서 양치기를 하면 프린트까지 풀었는데도 머리가 어수선해요. 창고에 뭐가 많이 들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꺼내 쓸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뭐가 막 비닐봉다리 쌓여서 많이 들었는데 뭐 있는지 몰라서 못 꺼내 쓰는 그런 게 돼요. 근데 한 권을 바삭하게 여러 번 하면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훤해요. 그래서 탁탁 꺼내기 쉬워요. 물론 몇몇 유형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다음에 심화하면서 채우면 돼요. 그래서 기본을 할 때는 그리고 응용 정도까지는 한 문제집을 7번 푸세요. 그게 저희가 권해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양치기보다는 하나를 바삭하게 그리고 풀고 나서 반성을 해라. 반반 노트, 연구 노트, 한 줄 풀이 이런 걸 하셔라. 또 이게 뭔지 몰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설명회 한번 할게요. 아니면 저희 학원 수강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화 4반에 오세요. 문제 해결 수업을 듣다가 숙제 양이 많다고 느꼈는지 문제를 급하게 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문제 해결력은 중단하고 교과랑 사고력만 듣고 있는데요. 필지를 다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시적으로 잠깐 멈추신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도 오케이 괜찮다. 이 학생 모의 캠프 왔었잖아요. 상담 전화 드렸죠. 이 학생은 꼭 영재라인 가야 됩니다. 영재라인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조금 바쁘시면 잠깐 숙제 적응할 때까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하셔도 되지 않을까? 문제 공부 교과 숙제 양에 적응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슬슬 해서 하십시오. 제 반에 있었으면 제가 뽐뿌질을 좀 하고 있을 건데 부모님이 뽐뿌질을 좀 하십시오. 원장님이 너 이제 슬슬 하라고 하더라. 네가 영재고나 이런 것까지 목표를 하면 좋은 학생이라 그렇게 추천하시더라. 한번 해보십시오. 먹힐 수도 있고요. 안 되면 저하고 전화통화 한번 하든지 지나가다 보면 한번 제가 시킬게요. 하세요. 이제 할만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풀고 하는 거는 아마 집에서 규칙을 조금 환경을 설정하십시오. 끝나면 나가 놀아도 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숙제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 확보하게 좀 환경 세팅을 좀 해보십시오. 어느 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질문 갈게요. 문제 해결 수업은 같은 학년 같은 문제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개인별 문제로 수업하나요? 이건 무학년제입니다. 다른 학년이 문제집을 같이 가요. 문제집은 저희 학원은 103이라고 필드 수학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시험을 치면은 맞는 반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으로 똑같은 진도로 나가요. 학년은 달라요.
문제결력, 사고력, 교과 다 하고 그것도 엄청 빨리 나가고 하니까 3학년 애기잖아요. 2학년 때까지 공부 이만큼 할 거 생각도 안 했던 애들이 한 학기 만에 이만큼 양이 올라오고 하니까 마음이 짠하시고 또 해야 될 게 많은 나이가 맞아요. 3학년은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바쁘죠. A급을 못할 수도 있고 최상위를 못할 수도 있고 필즈나 103을 못할 수도 있고 바쁘신데 선택과 집중 조금 할 때 됐고 이게 아이들이 공부량을 늘리는 아까 3학년 중에 특목고 자사고 노리는 애들 입시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입시 시작의 중심과학은 공부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공부량을 늘리는 그런 과정이다. 다리 찢기 하려면 좀 아파요. 그래서 다리가 찢어지는 거고 근육이 커지려면 좀 근육통이 있어야 근육이 커지거든요. 그때 근섬유가 조금 찢어졌대요. 그게 붙으면서 근육이 커지는 근비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금 힘듭니다. 너무 괴로워할 정도면은 스톱하시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규칙 기반 양육 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정체성, 환경 설정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조금씩 늘려주십시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량을 늘려서 사춘기 전에 공부량을 확보해 주시고 엉덩이 힘을 길러주시면 자녀한테 선물하시는 거예요. 진짜 큰 선물입니다. 얘는 나중에 자기가 공부 잘한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공부 잘하면 지가 잘나서 공부 잘한 줄 알아. 하지만 부모가 얘 철들기 전에 사춘기 전에 운동이라고 하는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해준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해주실 때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중심 미션이에요. 여러분의 중심과학부입니다. 3, 4, 5 입시 시작한 요 시기 사춘기 전까지의 중심과학은 공부량 공부 깊이, 공부 정서, 공부 태도 이런 겁니다. 강의 중 로드맵 설명하실 때 사고력 2, 문제결력 1, 교과 9, 심화 9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공부 시간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비율입니다. 비율이고요. 예를 들면은 사고력 2는 저희가 수업 시간이 2시간이에요. 문제결력이 1시간이에요. 교과는 근데 저희가 사고력은 숙제가 거의 없으니까 실제 공부 시간이 2시간이고 문제결력은 집에서 숙제를 좀 하니까 1시간인데 숙제하는 시간 합치면은 2시간 살짝 안 돼요. 1시간 얼마거든요. 정확하게는 비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대충 러프하게 그 정도예요. 학생마다 집에서 숙제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저희 학원 수업 시간 비로는 수업 시간은 사고력이 2, 문제결력 1, 교과는 지금 4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랑 사고력이 4대 3인데 실제 총 공부 시간은 이거보다는 더 교과가 많아요. 숙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사고력 플러스 문제결력에 투입하는 시간하고 교과에 투입하는 시간하고 한 3배 정도 수업 시간이랑 숙제 시간 합쳐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린 건데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마무리 조금 하고 갈게요. 아직 3학년 때는 정서, 태도, 습관, 엉덩이 이런 데가 더 중요합니다. 요거 기르는데 초점 맞추시고 사춘기 전에 요 정서, 태도, 습관, 능력까지 개발해서 선물해 주시면 그 뒤는 뭐 지식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애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춘기 전에 뭘 하셔야 되나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